안녕하십니까, 야담선비입니다. 당찬 여인 길정예라. 어떤 여인이었는지 만나보러 가시죠. 길정예는 평안도 영변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영변부 별감이었는데 그녀는 그 서녀였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모두 일찍 돌아가시자 숙부에게 몸을 의탁하고 지냈는데 그 숙부마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나이가 20살을 넘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시집을 가지 못하고 길쌈과 바느질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경기 인천 땅에 신명희란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나이는 30 후반이었으며 오래전에 부인을 잃고서는 자식도 없이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은 보유했으나 옆에서 챙겨줄 리가 없으니 처량하기만 했습니다. 새로 부인을 들이고자 했지만 매번 일이 어긋나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어떤 노인이 한 젊은 여인을 데리고 나타나서는 이 아이가 훗날 그대의 배필이 되어 함께 백년해로 할 걸세. 그런데 그 여인의 입이 11개나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다 여기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때마침 영변 부사로 있던 친구에게서 전갈이 옵니다. 처량이 홀로 지내는 것이 걱정된다며 이곳으로 바람이나 쐬러 오라고. 신생은 잘 되었다 싶어 바로 짐을 챙겨 평안도로 떠납니다. 자, 그렇게 영변에 도착해서는 만나는 음식도 실컷 먹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경치 구경도 하고 즐겁고 재미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엔 큰 장이 열린다 하여 장터 구경을 하러 나갔는데 신기한 물건들 투성이라 하루 종일 장터 구석구석을 둘러보게 됩니다. 인적이 드문 한 외딴 모퉁이에 이르렀는데 한 여인이 곱디 고운 배를 팔고 있었습니다. 바로 길정녀였는데 그 섬세하고 가는 배의 품질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것이었습니다. 이 배는 얼마에... 순간 불량배로 보이는 이들이 그 배가 담긴 광주리를 발로 차고 뒤집고는 아니, 이 처자 좀 보게. 지난번에도 자리세 내지 않고 몰래 배를 팔더니만. 그러자 그 길정녀 당차게 대들면서 아니, 여기는 분주한 장터 외곽의 한적한 곳인데 자리세를 왜 내야 하는 것이요? 이 처자가 진짜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 차리려나? 당신들이야말로 이러지 마시고 제대로 정신들 차리고 사시오. 자태와 얼굴은 그 팔고 있던 고운 배보다 더 곱고 어여쁜데 그 당차고 앙칼짐은 송곳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물건을 안 팔면 안 팔지 자리세는 못 내겠소. 그러자 그 불량배들 길정리에게 달겨들려 하는데 신생 급히 그들을 말리며 어허, 왜들 이러시오. 조금 전에 이 처자가 여기 자리에 오자마자 내가 이 배들을 모두 샀으니 자리세는 필요 없지 않소. 그리고 이 고을 사또가 내 친구인데 조용히들 물러가는 게 좋을 듯 하오만. 자, 그렇게 배가 담긴 광주리를 보자기로 싸서는 둘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데 허허, 여장부가 따로 없구려. 어차피 배가 너무 고와 내가 사려 했는데. 예? 내가 살고 있는 인천에 가져가면 갑절로 되팔 수 있을 듯하오. 허허. 집이 어디요? 다음 장날 전에 찾아갈 터이니 만들어둔 배들 모두 내게 파시오. 응? 자, 그렇게 신생은 그 길정녀의 집을 봐두고는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 마당에서 한바탕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뭘 망설이는 게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사또이고 비록 그 첩으로 들어간다지만 처녀로 태어난 너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 사또의 부인이 멀쩡히 살아있는 데다가 그 표독함으로도 소문이 자자한데 어찌 그 사지로 저를 밀어 넣으려 하십니까? 그래, 배는 많이 짜두었소. 왜? 좀 전에는 무슨 영문이요? 우연찮게 엿듣고 말았소. 아, 산등성이 넘어 운산고을의 사또가 저를 첩으로 들이고자 그 고을에 사는 제 당숙 어른을 통해 절이 추군되고 있답니다. 비록 처녀로 태어나 지금은 천지고아가 되었지만 제가 시집을 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표독한 봉부인이 있는 집에 첩으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아무리 그 고을의 사또라 하더라도. 그럼 부인을 잃고 홀로 지내는 사람에게는 첩으로 들어갈 수 있겠소? 호호, 그것도 사람 나름이지요. 나리같이 인자하신 분이라면 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 암튼 또 다음에 올 때까지 열심히 배를 짜두시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름이 무엇이오? 길정예라 하옵니다. 자, 그렇게 며칠이 흐른 후에 신생이 그 여인의 집으로 다시 찾아갔는데 그 여인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를 않고 낙담한 채로 머물고 있는 관아의 숙소로 돌아와서는 저녁 무렵 친구인 사또와 술 한잔을 기울입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네. 그동안 자네 덕분에 잘 먹고 잘 쉬었다 가네 그려. 허허, 이 사람 돌아가도 반겨줄 사람 하나 없지 않나. 여기서 더 머물다 가게나. 허허, 그래도 가봐야지. 자네한테 신세만 질 수는 없지 않는가. 그나저나 고운 배를 좀 더 사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 길쌈을 하던 젊은 처자를 만날 수가 없으니 내 살다 그렇게 가늘고 고운 배는 처음 보는데. 우리 고을에서 그런 배를 짜는 젊은 여인은 한 명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지금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운산고을이 그 여인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 하네. 그 운산 사또의 면전에서 낯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다치게 해서 옥에 갇혔다 하는데 우리 고을의 여인이 어찌 그곳에서. 나도 지금 난감한 처지라네. 이름이 길정여인데 뭐라? 지금 길정여라 했는가? 산등성이 넘어 운산고을의 사또가 저를 첩으로 들이고자 절이 추군되고 있답니다. 내가 그 여인의 사정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아도 되겠는가? 그래주면 내가 고맙지. 자네의 친척되는 어른이 평안 감사로 계시지 않나. 벌써 그곳까지 사실이 보고되어 그 여인에게 큰 벌이 내려질 것 같은데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네. 자, 그리하여 신생이 운산고을로 가서 그 사건의 내막을 샅샅이 수소문해서 알아보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이 야밤에 강제로 보쌈을 당해왔다 들었소. 그 당숙이라는 자가 사또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지라 아마도 사또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을 겁니다. 그 길로 신생은 급히 말을 달려 평안 가명으로 가는데 친척 어른들은 평안도 관찰사에게 길정녀에 얽힌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보고하고 철저한 조사를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특별감찰관이 파견되어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데 밝혀진 사건의 전모는 이러했습니다. 그 길정녀의 당숙이라는 자가 아무리 그녀를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자 운산 사또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으로 또 그 운산 사또도 그녀를 겁탈해서라도 자신의 첩으로 삼을 요량으로 서로 모의해서 야밤에 길정녀를 보쌈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운산 사또가 그 여인의 당숙 집으로 찾아가고 당숙이 광에 가두어 두었던 길정녀의 재갈을 풀고서 데리고 나오려는 순간 길정녀 당숙을 밀쳐내고 옆에 있던 낫을 들고서는 당숙의 다리를 내려 찢고 밖으로 뛰쳐나와서는 닥치는 대로 낫을 휘두릅니다. 마당에서는 그야말로 난리법석 아수라장이 됩니다. 소란을 듣고서는 사랑채에 있던 운산 사또도 급히 달려나오는데 길정녀 그 사또에게 다가가서는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잊고 고을 수령 자리를 누리는 자가 백성에게 잔혹하게 굴고 흉악한 사람과 결탁하여 어린 여자를 위협하고 겁탈하려 했다. 이는 짐승의 소행으로 천지가 용납하지 못할 짓이다. 내 장차 너에게 죽임을 당할 터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손으로 먼저 너를 죽이고 나도 함께 죽으리라. 그리고는 낫을 휘두르려는 순간 하인들이 달려와서 그녀를 제압하고 운산 사또는 자신의 죄가 발각될까봐 한 여자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자신까지 해치려 했다며 평안 가명에 거짓으로 보고하고 중죄로 다스릴 것을 청하는데 새로운 조사를 통해 이러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자 평안감사는 공문을 보내 엄하게 문책하고 즉시 조정에 장계를 올려 운산 사또를 삭탈관직해 합니다. 그리고는 평생 뱃슬길에 오르지 못하게 했으며 그 여인의 당숙을 잡아와서는 엄히 신문하여 형을 내리고서 모두를 절의 고도로 유배시켜 버립니다. 소녀를 위해 대인께서 백방으로 애써주셨다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는지요. 허허,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 고운 배를 더는 구하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요. 혹시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나머지 배를 짜줄 수 있겠소? 예? 허허, 내가 부인을 잃고 산 지가 오래되었소. 비록 인자함은 그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언정 평생 그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은 있으니 나의 배필이 되어주면 안 되겠소. 자, 그리하여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서는 아들, 딸 많이 낳고 평생 오손도손 잘 살았다 합니다. 참, 그 신생이 꿈에서 본 입이 11개의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입이 11개. 아, 길정녀. 이렇게 또 하나의 연이 이루어지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못된 며느리와 나이든 시아버지라 무슨 일 있었는지 만나러 가보시죠.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에 어린 아이 셋을 키우며 나이든 아버지까지 모시고 사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식구들 먹여 살리려 하루 종일 나무하랴 농사일 하랴 정신이 없었으며 부인도 집에서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든 어른은 기력이 점점 떨어져서 하루 종일 골방에 들어 누워있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부인은 그런 시아버지를 영 못마땅히 여겼는데 집에 있는 음식들을 아이들 위주로만 챙기다 보니 안 그래도 기력이 없던 노인은 점점 더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아가, 배가 너무 고픈데. 아니 아버님, 하루 종일 가만히 누워 계시면서 지금 저희도 아침에 한 끼만 먹고 하루 종일 바깥일 하는데 그리고 이 애들 먼저 먹여 키워야지요. 아니, 밥이었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반찬도 풀밖에 없고 고기 남은 것은 어디 있어? 참, 당신도 그건 애들 다 먹였지요. 그럼 아버지는? 아니, 애들 먹을 것도 없다니깐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기력도 점점 쇠약해지시는데 나는 괜찮다. 다음날 남편이 모처럼 장에 다녀와서는 부인에게 말합니다. 오늘 장에 가서 희한한 구경을 했어. 아니 글쎄, 살찐 노인의 값이 엄청 나가더이다. 뭐요? 살찐 노인 부려먹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던지 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어. 우리도 아버지 살찌어가지고 내다 팔면 돈을 엄청 챙길 것 같은데. 예? 세상 물정 모르고 산골에서만 살던 그 부인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만 알겠어요. 내게 맡겨보세요. 자, 그리고는 다음날부터 눈만 뜨면 고기든 뭐든 시아버지만 먹이는데 네가 웬일이냐? 아이고 아버님, 많이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셔야지요. 허허. 자, 그렇게 나이 많은 어른이 몇 날 며칠을 잘 챙겨 먹으니 없던 힘도 생겨나서는 손자들도 챙겨보고 소 먹일 죽도 끓이고 마당도 쓸고 집 앞들 밭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하니 부인은 시간이 남아 삭반을 지리며 품앗이를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고기를 부지런히 사와서는 또 시아버지께 대접하고 그 나이 많은 어른은 살도 쪄가고 기력도 점점 왕성해져서 이제 집안 일이란 일들은 모조리 다 맡아 해주게 됩니다. 부인은 더 열심히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남편이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저렇게 기력도 넘치시고 살도 차올랐으니 내일에는 장에 가서 팔고 와야겠소. 예? 그건 안 됩니다. 아버님이 저렇게 집안 일들을 다 해주시는데 그 바람에 저도 돈을 벌어 우리 집 가게가 점점 불어나는데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면 큰일 나요. 그래도 또 기력이 떨어지시면 집안일 못 도와주실 터인데 그 참, 내가 아버님 기력 안 떨어지시게 잘 챙겨 드릴 테니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좀 그렇다면 뭐. 자, 그렇게 꾀를 낸 효자 덕에 그 부인도 억지로 효부가 되었답니다. 나중에는 지극정성 효를 다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가 나라에서 주는 큰 상도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 생명의 은인이라 어찌된 영문인지 만나러 가보시죠. 옛날 어느 고을에 부자인 전직 정승대감이 살았습니다. 그 대감집으로 시집온 새 며느리가 있었는데 새댁도 부잣집에서 태어나 곱게만 자란 터라 시집살이를 하려니 겁부터 덜컥 났습니다. 시아버지도 무섭고 시어머니는 더 무서워 보이고 그러니 밥이 제대로 넘어갈 리가 만무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배가 너무 고파 몰래 부엌으로 가서는 남아있던 누룽지를 허겁지겁 먹고 있었는데 순간 시어머니가 부엌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니, 아가. 새댁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입속의 누룽지를 그대로 삼키다가 급체를 하고 맙니다. 얼굴은 사색이 되어가고 그대로 숨이 멈추어 버리는데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 따라 없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대감은 혹여나 안 좋은 소문이 퍼져나갈까봐 급히 근처에 사는 동생을 불러서는 네가 하인 몇 명과 함께 가서 잘 묻어주고 오너라. 그리고 부인은 이 아이가 가져온 폐물들과 우리가 가진 은가락지 전부를 함께 넣어주시구려. 저승길 노잣돈이라 하게. 자, 그렇게 대감의 동생이 하인 몇 명과 함께 그 새댁을 묻어주는데 일을 마치고 하인들은 전부 산을 내려가고 동생만 남게 됩니다. 저렇게 많은 폐물들이라면 나도 다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데 사실 그 동생은 집안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시작했다가 쫄딱 망해서 거지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 일 이후로 그런 동생을 사람 취급도 안 했고 동생 눈이 뒤집어져서는 그 무덤을 미친듯이 파냅니다. 이미 죽은 이에게 은가락주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대며 무덤을 파내고서는 관뚜껑을 괭이로 내려칩니다. 쿵, 쿵, 쿵. 그렇게 관뚜껑을 열어서는 폐물들을 꺼내려는데 귀신. 놀라 나자빠지는 동생. 그 와중에서도 은가락치며 폐물들을 정신없이 챙겨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치는데 그 새댁도 죽자 살자 따라오고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면 급체를 한 새댁이 기절하고 숨도 안 쉬니 다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관속이었고 희미하게 정신줄만 보여졌고 있었는데 그 동생이 관을 쾅쾅 내리칠 때 기도를 막았던 체한 누룽지도 쑥 내려가고 그렇게 마을로 내려온 새댁이 집으로 가서는 대문을 두드리며 아버님, 어머님 정신없이 외쳐대고 집안 사람들 전부 놀라 나자빠지는데 대감이 전후 사정을 듣고 상황을 파악해보니 분명 그 동생이 폐물에 욕심이 나서 그리 했을 터. 잠시 후 벌벌 떨면서 잡혀온 동생. 네가 어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이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형님. 새댁이 급히 말합니다. 그래도 아버님, 제가 작은 아버님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으니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저승길 노잣돈으로 넣어주셨던 그 폐물들 다 작은 아버님께 챙겨주시고 용서를 해주세요. 자, 그렇게 어쩌다 보니 그 새댁 생명의 은인이 된 대감의 동생도 가져온 폐물들을 비천 삼아 다시 정신 차리고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었고 그 죽다 살아난 새댁도 이제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승길도 다녀온 마당에 그 후로 시집살이 용감하게 잘 헤쳐나갔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한 치성의 힘이라.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만나러 가보시죠. 옛날 한양에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한 어느 가난한 서생이 살았습니다. 그날도 과거를 보러 새벽 동이 트자마자 길을 재촉하여 시험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느 길모퉁이에 꽤나 긴 물건이 담긴 듯한 비단 주머니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주워서 열어보니 금봉채. 질긴 종이와 비단으로 여러 겹 쌓여져 있었는데 모양이 특이하고 기묘하여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해 보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몇 해를 풍족히 먹고 살겠구나.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금방 자책하며 이런 삶이 궁핍해지다 보니
별 요망한 생각이 다 드는구나. 그렇게 한번 껄껄 웃고는 분명 누군가가 실수로 잃어버렸을 터인데 낭패로구나.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일단 과거를 보고 와서 주인을 찾아주기로 생각하고서는 다시 급히 길을 재촉합니다. 자, 그렇게 무사히 시험을 마치고는 다시 그 금비녀를 주운 곳으로 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잃어버린 주인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저녁 으스름이 내려앉고 그때 저 멀리서 혼이 나간 사람처럼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다가오는 한 여인이 보이는데 혹시 금비녀 주우신 분이 있나요? 금비녀 주우신 분이 있나요? 마치 실상한 사람처럼 중얼대며 걸어옵니다. 서생, 저희가 분명 그 비녀의 주인임을 직감하고서는 이보시오, 그 잃어버린 금비녀가 어찌 생겼소? 여인이 정신없이 그 생김새를 설명하는데 서생이 아침에 주운 그 금봉채가 분명했습니다. 허허, 드디어 주인을 찾았구만. 자, 여기 있소이다. 여인 그 금비녀를 받아쥐고서는 펑펑 울면서 말하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찌 사례를 해야 할지요. 허허, 사례는 무슨, 이렇게 주인을 찾게 되어 나도 기쁘오. 그리고는 돌아서서 가려는데 나리의 조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어허, 날이 많이 저물었소. 얼른 집으로 돌아가시오. 나리.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그 서생은 최종 과거 시험에서 갑과로 당당히 합격합니다. 그리고 30여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 사이에 서생은 궁궐 안팎의 화려한 간직을 두루 거치는데 조금의 막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는 이조 판서의 제상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어느 날엔 종묘에 일이 있어 행차한 뒤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길 안내를 하던 한 서리의 집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쉬어가게 됩니다. 집이 매우 좁아 사랑과 안방이 붙어 있었는데 문득 축원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가느다란 여인의 목소리였는데 오래전에 금비녀를 돌려주신 나리를 부디 신령님이 도와주시어 제상 자리에 오르시고 자손도 번성하고 장수와 부귀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판 대감이 이를 듣고 무언가 떠오르는 게 있어 물어봅니다. 자네 부인인 듯한데 무슨 사연으로 저리 축원을 드리는 겐가? 무지한 여자가 높으신 분이 오신 줄도 모르고 그 치성드리는 소리가 들리게 하는 불찰을 저질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이 사람 황공하다니. 그래, 그 사연이 무엇인지 드러나 보세. 한 30여 년 전의 일이었지요. 소인의 처는 어느 왕실댁과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엔 그 왕실 부인 마님께서 소인의 처에게 큰 돈을 주시면서 금봉채를 사오게 하여 따님의 혼수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소인의 처가 그 금비녀를 사서 돌아오다가 실수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리가 그걸 주워 갖고 있다가 돌려주었는데 소인네의 전 재산을 팔아서도 살 수 없었던 그 귀한 비녀를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돌려주신 그 대인에 대한 은혜를 갚고자 해마다 이날이 되면 반드시 떡과 술을 마련해 신령님께 그분의 복을 빌며 축원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 금비녀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날이랍니다. 그렇게까지 치성을 드렸단 말인가. 돌이켜보니 나의 부귀 영달이 모두 자네 처의 정성 덕분인 것 같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바로
그 금비녀를 돌려주었던 서생이었다네. 예? 그리고는 급히 부인을 불러 인사드리게 하는데 그 부인 놀라 나자빠지고 그 후로 서리의 부인은 이판대감의 집을 틈만 나는 대로 찾아가 굳은 일이란 일들은 다 해주는데 이판대감도 그 힘들게 사는 서리 부부를 늘상 챙기며 그 딸아이 혼수도 마련해주고 아들들이 벼슬 길에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합니다. 아, 참으로 선한 사람들로 맺어진 인연의 끈은 계속 이어지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기이한 실종 사건의 전말이라. 자,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옛날 인천의 한 나루터 인근에 살며 장사를 하던 박가와 김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였는데 어느 날엔 서로 의기투합하여 각자 모아온 돈을 합쳐 개성에서 고운 천을 사와서는 한양의 큰 장터에서 팔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가의 집에 모인 두 사람, 드디어 내일 출발하는구만. 이번 일만 잘 성사되면 우리 모두 큰 부자가 될 듯하네 그려. 자, 내 몫의 돈일세. 자네가 꼼꼼하게 일 처리를 잘하니 돈도 자네가 관리해주게. 그리고 우리가 타고 갈 배는 자네도 잘 알지. 뱃사공 길상이. 허허, 잘했네. 그럼 내일 새벽 일찍 나루터에서 범세나. 자,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김가는 설레이는 마음에 잠을 잘 청하지 못하는데 안 되겠다. 막걸리나 한 잔 마시고 자야겠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앞불사. 벌써 아침이 밝은 지 한참이나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나루터로 달려가는데 그런데 박가는 보이지 않고 뱃사공 길상이만 있는 겁니다. 아니, 박가는 어디에 있는가? 예? 형님과 같이 오는 거 아니었던가요? 그 형님은 아직 안 나오셨는데 새벽 일찍 출발하기로 해놓고서는 여기서 바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 또 술 한잔하고 잠든 것 같은데 자네가 한번 급히 가보게. 난 우리 일 도와줄 사람 맞춰 놓았는데 그 일을 데려와야 해서 나도 늦잠을 자는 바람에 이거 참 낭패로구만. 자, 그렇게 뱃사공 길상이가 박가네 집으로 달려가서는 박가의 아내를 부르는데 한참이나 지난 후에서야 눈을 비비며 나오는 그 부인? 아니, 그 이는 새벽 일찍 나갔는데 뭔 일이래? 예? 나루터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아니, 박가 형님은 새벽 일찍 나가셨다 하던데 뭐가 어찌 된 거야 이거. 그리고는 둘이서 거울 전체를 샅샅이 뒤져보는데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뭐야 이거. 설마 박가가 내 돈을.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루가 지나도록 박가가 나타나지 않자 김가는 관하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박가와 저는 중마고우로 지낸 사이입니다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변고가 생긴 게 분명합니다. 자, 그리하여 관하에서는 본격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데 박가와 박가의 처가 제일 의심스러웠습니다. 오래전에 박가가 노름으로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그 돈으로 또 노름판에 뛰어든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즈음인가 박가의 처도 새서방을 따라두고 만나다가 남편에게 들켜서. 암튼 그 집안이 좀 복잡해요. 어젯밤에도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그날도
그 부인을 3번씩이나 불렀는데도 한참 뒤에 나온 걸 보면 혹시 박가 형님이 나가시자마자 세스방을 불러 들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일 때문에 남편한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아니, 좀 싸울 수도 있지요. 돈이 수백냥이나 들어가는 장사길인데 일 처리 제대로 하라고 말하다가 우리 집안에 명운이 걸린 일이라서요. 에이, 박가는 그날 이후로 노름 끊고 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요. 제가 늦잠을 잔 거는 저희 집에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형님들이 장사길 떠난다 해서 배를 준비해 주는 것 뿐입니다요.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그러던 어느 날 관아 창고 물건을 나르기 위해 힘께나 쓰는 돌쇠가 필요해서 은실이 네가 가서 돌쇠를 찾아 데려오거라. 그러자 은실이 하인들이 머무는 곳으로 가서는 큰 소리로 먹새얼은 사떡에서 찾으십니다. 허허, 돌쇠를 데려오라니깐 어찌 먹새를 불렀느냐. 아, 그게 돌쇠는 방금 다른 심부름을 하러 나갔기에 없는 걸 알아서 대신 먹새를. 허허, 그래 알았다. 없는 걸 알았다. 없는 걸 알았다. 그래서 먹새를 불렀다. 순간 머리를 스쳐가는 뱃사공의 진술. 제가 그날도 그 부인을 3번씩이나 불렀는데도 박가를 찾으러 갔는데 그 부인을 불렀다. 아, 박가가 이미 그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또는 그 즉시 관원들을 총동원해서 나루터 일대를 다시 샅샅이 탐문토록 하는데, 그 뱃사공 길상이와 박가가 만나는 것을 보았다는 한 주막집 주모가 나타나고, 우리 집이 언덕 위에 있어서 나루터가 혼이 내려다 보입니다요. 그날은 동트기 전 꼭두 새벽이었는데 저놈 힘도 좋구먼. 밤새도록 술 마시며 노름판을 벌였는데도. 길상이 그놈은 요 근래 노름에 미쳐서 틈만 나면 노름판이 벌어지는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그날은 진분서까지 잡히고 아마 큰 돈을 잃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그리 하다가 새벽부터 배를 몰고 나가려나 좀 의아했습니다. 자, 그리하여 뱃사공 길상이를 잡아들여서는 엄히 신문하는데, 결국에는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노름으로 집문서까지 다 날린 길상이 눈이 뒤집어져서는 그 장사 미천을 들고 새벽 일찍 먼저 도착한 박가의 돈을 가로채고는 반항하는 박가를 죽여서 물속에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태연히 아무 일 없는 듯 박가의 집으로 찾아가고, 이미 자신이 박가를 죽였기에 당연히 집에 없다는 생각에 그 박가의 부인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뱃사공 길상이는 가명으로 압송되어 참수형에 처해지고, 참으로 노름에 미쳐 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무고한 다른 이는 물론 자신까지도 파멸시킨 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나쁜 농사꾼과 회초리 맞는 가난한 선비의 아내 이야기라.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러 가시죠. 옛날 한 시골에 어느 농사꾼이 살고 있었는데, 대대로 물려받은 농가 밭이 많아 가을이 되면 곡식들이 넘쳐날 정도였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성품도 괴팍한 데다 도벽까지 있어 모두들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 이웃에는 한 가난한 양반이 살았는데
그는 글만 읽는 선비였습니다. 부엌의 작은 솥에는 불씨가 끊긴 지 오래되었고 무엇보다도 때는 한창 가을인지라 다가올 겨울에 먹을 끼니 걱정에 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루는 그 농사꾼 도벽기질이 발동하여 저녁에 뭐 훔쳐올 게 없나 하고 동네를 서성거리다 빈손으로 돌아가려는데 자기 옆집 가난한 선비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희한한 일도 다 있네 그려. 먹을 쌀 한 톨 남아있지 않는 집에서 신기한 마음에 몰래 엿보는데 그 선비의 부인이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죽을 들고는 방으로 들어가는데 참, 저 집에 오래된 은수저가 몇 개 있었지. 뭐 자주 밥 먹을 일도 없을 터인데 그거라도 하나 훔쳐가야겠다. 그리고는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얼른 은수저 하나를 들고 나오는데 순간 방에서 다투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 집에 곡식이 떨어진 지 오래인데 마침 쌀이 조금 생겨 죽을 쓰웠답니다. 어디서 쌀이 나왔단 말이요? 요즘 삭바느질 일도 없다 하지 않았소? 그게 아내가 얼굴 가득 난처한 표정으로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하지 못하자 어디서 난 쌀인지 알지 못하면 절대 이 죽을 먹을 수 없소. 아내는 남편의 고집을 익히 아는 터라 사실대로 말하는데 당신이 며칠 동안 먹은 게 아무것도 없이 글만 읽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길 건너편 논에서 베이삭을 한 움큼 베어 볶으니 쌀이 5홉이나 되어 이렇게 죽을 쓰게 되었답니다. 길 건너 논이라면 우리 논인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배고픈 당신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나중에 그 논의 주인에게 옷을 지어주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옷값을 받지 않으면 오늘 밤 지은 불미스러운 죄를 조금은 갚을 수 있을 겁니다. 제발이지 한술만 뜨세요. 그러자 남편이 크게 노하며 곡식 알날에 맺혀있는 그 농사꾼의 고생은 생각지도 않고 어찌 이런 황망한 일을 저질렀단 말이오. 당장 이 죽을 그 집 논에 가서 버리고 회초리를 가져오시오. 아내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사발에 담긴 죽을 길 건너 논으로 가서 버리고서는 회초리를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데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농사꾼 눈물을 흘리며 내가 그동안 인간 말종으로 살아왔구나. 그렇게 크게 뉘우치고는 즉시 자기네 집으로 달려가서는 농사지어 거둔 것 중 가장 좋은 쌀 한 대를 퍼서는 죽 2사발을 끓입니다. 그 죽을 들고서는 선비네 집으로 가는데 자네가 불량하다는 소문을 내 익히 듣고 있는 바 어찌 이 명분 없는 죽을 받을 수 있겠소? 소인은 조금 전에 여기 부엌에서 이 은수저를 훔쳐 나오다가 생원님의 광명정대한 처사를 모두 지켜보게 되었고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이 죽은 지금까지 저질러온 저희 잘못을 크게 뉘우치게 해주신 그 보답의 마음으로 쏘온 것이니 부디 받아주시길 간곡히 청하옵니다. 그대의 청명하고 올바른 마음이 녹아든 죽이니 내 감사히 받으리다. 그날 이후로 농사꾼은 개가천선하여 살았는데 선비네 집에 양식이 떨어질 날이 없도록 늘 살피며 도와주었다 합니다. 훗날에는 그 선비 과거에도 급제하고 가세도 점점 풍족해지고 참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복을 받지만
주변으로도 그 선함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상가가 나무의 복 뺏으려 꾀를 내었다니요. 어찌된 영문인지 만나보러 가시죠. 옛날에 한 관상가가 있었는데 그는 이곳저곳 세상을 유랑하면서 부잣집들만 찾아 골라 묵으면서 관상도 봐주고 숙식도 해결하고 짭짤한 노잣돈도 챙기고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과객이었습니다. 어느 날엔 충청도 땅에서 소문난 부잣집을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 사람들 누구의 관상을 보더라도 당최 부자로 살 얼굴상이 아니어서 속으로 허허 참으로 희한한 일도 다 있네 그려. 다들 빈털털이 가난뱅이로 살 관상인데 그래도 뭐 앞으로 일이 더 잘 술술 풀릴 거라고 두리뭉실하게 둘러대니 곧바로 근사한 저녁상이 차려져 나오고 그렇게 두둑이 배를 채우고서는 마당을 거니는데 이곳 집터도 그리 좋은 자리는 아닌데 도대체 어찌 이리 부자가 되었을꼬? 한참을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며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 있던 누렁이 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오는데 아 저거였구나. 그 누렁이 개의 상이 번지르한 게 완전 갑부의 상이었습니다. 이 집이 저 짐승 덕에 이리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순간 좋은 꾀 하나가 생각납니다. 저 복덩이를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이 집안의 복이 다 나에게로 올 터인데 어차피 저 누렁이 개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니 그리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으며 배가 아파 죽겠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부자 주인 내외가 급히 달려오고 좋다는 약을 구해서 다리에 먹여도 안 되고 귀한 손님을 이리 아프게 하여 면목이 없소이다. 약도 안 들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그러자 그 관상가가 제 병은 제가 잘 아는데 음식을 잘못 먹어 탈이 났을 때는 다른 음식으로 다스려야 해서 송구한 일이지만 저 마당에 있는 누렁이 개를 삶아 먹으면 깨끗이 나을 듯한데. 예? 그런 방법이 있었어. 부자 양반은 급히 하인에게 누렁이를 잡아 삶으라고 말합니다. 한참 뒤에 그 관상가 흐뭇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가보는데 누렁이가 푹 삶아지고 있고 소단을 살펴보니 자기 눈에만 보이는 복덩이가 펄펄 끓는 소단에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고 이제 나도 부자가 되겠구나. 속으로 좋아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렇게 흥분을 하니 갑자기 뒤가 마려워 뒷간으로 가는데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서는 다시 부랴부랴 부엌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또 올라오던 복덩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야 이거. 그때 안주인이 부엌으로 오는데 이제 푹 꼬아져서 내 금방 차려서 갈 테니 방에서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누가 이 솥에 손을 대었는지. 조금 전에 내가 바깥 양반 주려고 먼저 국물 한 바가지를 펐소. 우리가 힘들게 먹여 키운 놈인데 아무래도 주인이 먼저 한 숟갈 뜨는 게 이치인지라. 예? 그 안주인이 먼저 퍼간 국물 한 바가지에 그 복덩이도 함께 남겨가고 그래서 예로부터 나무의 복은 꿀로 파도 안 되고 음식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주인이 집에다 조금은 덜어놓고 주어야 한다는 속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혹시 자기 집에 있던 복이 함께 나갈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 복덩이만 먹었더라도
내가 부자가 될 터인데. 어찌 요즘은 일이 더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소. 그 관상가의 말이 딱 맞네 그려. 복덩이 차돌이라 어떤 복이었는지 만나보러 가시죠. 옛날 어느 고을에 지지리도 복 없던 한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일찍이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부인을 잃었으며 그 자신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거나 멀쩡한 나무가 쓰러져 다쳐서는 몇 날 며칠을 꼼짝도 못하고 안 그래도 몇 푼 가지고 있지 않던 돈으로 약재를 사서 다려 먹어야 했기에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통하여 마당에서 펑펑 울고 있었는데 한 스님이 탁발을 오는 겁니다. 아이고 스님, 제가 한동안 일을 못 나가서 집안에 먹을 쌀 한 톨 남아있지 않답니다. 그나저나 스님, 저의 삶이 어찌 이리 기구한 걸까요? 도대체 그 복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겁니까? 스님이 그를 한동안 뚫어지게 쳐다보고서는 자네는 차돌이 복으로 잘 먹고 잘 살 걸세.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는 가버립니다. 차돌이라. 자,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힘들게 나무를 해서는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웬 누더기 옷을 입은 만삭의 아낙네가 거지 몰골로 마당에 서 있는 겁니다. 누구시오? 밤 이슬만 피할 수 있게 쉬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무꾼은 탐탁지 않았지만 만삭의 몸으로 채랑이 부탁하는 그 아낙네가 가여워서 집이 단칸방이라 저 창고로 쓰는 곳간에서라도 주무시겠소. 예,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그 여인을 곳간으로 데려다 주고는 잠을 청하려는데 에이구, 저런 몸으로 뭘 제대로 먹었으려나.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어서 다음날 나무하러 가서 먹을 요량으로 남겨놓았던 마지막 주먹밥과 물 한 사발을 들고 가서는 이거로 욕이라도 하시구려.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나무꾼 너무나 피곤했던 터라 잠자리에 들자마자 곧바로 골아떨어져 버립니다.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가려 하는데 참. 그리고는 급히 그 거지 아낙네가 머물고 있던 곳간으로 가봅니다. 그 여인 밤사이에 몸을 풀어 아이를 출산해 있고 이런 이리 차가운 곳에서 어떻게 몸은 괜찮소? 그래서 아이 이름도 차돌이로 지었답니다. 차가워서 저는 괜찮습니다. 차돌이. 그리고는 급히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고는 몸이 다 상하겠소. 얼른 뜨끈한 방에 들어가 있으시오. 내 금방 미역국이라도 준비해 오겠소. 그리고는 이웃집으로 달려가서 사정을 설명하고는 밥 한 공기와 미역국을 얻어옵니다. 아낙네는 연신 눈물만 흘리고. 자, 나무꾼은 그렇게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 여인과 갓난아이 차돌이를 함께 데리고 살게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저도 이제 다 자랐으니 아버지 일을 도와드릴게요.
허허, 그리 할 수 있겠느냐.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아버지여 아들이 되어버렸고, 허허. 차돌이 나무하는 일을 배우려 아버지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깊은 산 속에서 아버지를 놓치고는 길을 잃고 마는데, 한참 뒤에서야 차돌이가 없어진 걸 알아챈 나무꾼. 정신없이 찾아 나서고,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어느 비탈진 곳에 이르렀어야 울고 있던 차돌이를 발견하는데, 잘 따라오지 않고 어찌하여 이곳까지 와 있는 게냐. 그런데 그 차돌이가 서 있는 곳 주변에 산삼들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어림잡아 10여 수는 되어 보였는데 전부 다 캐보니 최소한 수백 년은 묵은 듯한 동자삼도 몇 뿌리 있었고. 자, 그렇게 나무꾼은 복덩이 차돌이 덕분에 부자가 되고, 그 가족은 오손도손 한평생을 잘 살았다 합니다. 암만 내가 복이 없어도 그냥 베풀면 자연히 남의 덕으로도 복되게 살아가지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풍수가 갈처사의 예언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만나보러 가시죠. 숙종대왕은 백성들의 삶을 지켜보기 위해 자주 미행을 나갔는데, 하루는 수행은 서너 명만을 대동하고서는 한양 외곽의 한 허름한 동네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작은 개천가에 이르렀을 무렵 물이 들이치는 그곳에서 관을 묻으려 땅을 파내고 있는 한 젊은이를 보게 됩니다. 아니, 어찌하여 이곳에다가 매를 만드는 것이냐? 저희 동네의 유명한 풍수가 어른인 갈처사가 점지해 준 곳인데, 저도 어찌하여 이곳으로 정해 주었는지 그 영문을 모르겠사옵니다. 파도 물이 계속 새어나와서 집이 가난하여 평생 효도 한번 못하고 이렇게 보내야만 하는 저희 어머님인데 눈앞이 캄캄합니다요. 여기에다가 매자리를 잡게나. 관을 내리기도 전에 쌀 300석이 생길 자리야. 이곳 주변도 흙으로 채워질 거고. 아니, 그래도 어찌 이런 곳에. 아무튼 어르신만 믿겠습니다. 자, 여기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자네라서 특별히 이것만 받는 거네. 저런 고유한 풍수를 안다는 자가 어찌 이곳에다가 매자리를. 그가 사는 곳이 어디냐? 저 고갯마루에 삽니다요. 숙종이 급히 그곳으로 가보는데, 흐름한 오두막집 한 채가 있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 한 나이 지긋한 이가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갈처사라는 풍수가인가? 그러합니다만 내 오는 길에 저 아래 개천가 옆에다 매를 쓰고 있는 이를 만났는데, 누가 봐도 매자리로는 가당치 않거늘 정녕 그대가 그 자리를 정해 주었는가? 그렇소이다. 이런 가난하고 우매한 백성이라 희롱하는 것인가? 그대 또한 이름 꽤나 알려진 풍수가라 하더니만 저 아래 좋은 땅을 벗어나 어찌 이런 골짜기에 살고 있단 말인가? 허허, 그런 소리 마시오. 이곳은 대왕, 임금을 만날 자리라오. 뭐라? 임금이 어찌 이곳까지 찾아온단 말인가? 기약 없이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참나, 대왕 만날 날을 내가 어디 적어 놓았는데. 어디 보자. 여기 있구만. 그날이 언제냐 하면 오늘인데. 대왕이십니까? 하하, 이 사람
용하긴 용하구만. 돌아가는 길에 숙종 임금이 명하는데 그 개천가에 매를 쓰는 이를 위해서 매자리를 개천에서 약간 떨어진 높은 언덕에 자리토록 도와주었으며 더불어 쌀 300석도 함께 하사했다 합니다. 장안에 그 소문이 퍼져나가고 풍수가 갈처사를 찾는 한양의 고관 대작들이 돈을 싸들고서는 문지방이 닳도록 갈처사의 집을 드나들었다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통방통한 이들이 참으로 많았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